뉴욕 증시가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6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우려를 극복하며 2주 연속으로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개장 전 노동부가 발표한 6월 비농업 취업자 수가 시장 전망을 크게 넘어선 19만 5천 명이나 증가했고 4월에서 5월 취업자 수가 큰 폭 상향 조정된 것이 시장 심리를 살려냈습니다. 곧바로 이 같은 지표 호조로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가 예상대로 9월쯤 시작될 것이라는 부담이 커지며 오전 한때 잠시 하락하기도 했으나 곧바로 상승세를 회복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98%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02%, 1.04%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날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에서 동결하고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냈지만 막상 투자자들의 관심은 미국의 고용지표에 더 쏠렸습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5월, 6월 연속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돈 게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를 상기시키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은 0.72% 내렸고 프랑스와 독일 증시도 각각 1.46%, 2.36%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넘어서는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6월 중 비농업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19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16만 5천 명이던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앞선 5월과도 같은 수준입니다. 민간 부문에서 취업자 수는 2달 연속으로 20만 명을 웃돌았고 시장에서 기대했던 17만 5천 명도 크게 앞질렀습니다. 이 같은 취업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6월 중 실업률은 7.6%를 기록하며 전월인 5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7.5%를 기록할 것이라던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다만 구직활동 증가를 감안하면 여전히 고용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달러화가 미국 고용지표 호조로 강세를 보이면서 엔달러 환율이 5주 만에 처음으로 101엔을 돌파했습니다. 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IC 달러 인덱스는 약 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01엔 16센에 거래돼 전날의 99엔 80센보다 상승했습니다. 엔달러 환율 101엔을 돌파한 것은 5주 만에 처음입니다. 국제유가가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와 이집트 우려 등으로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2% 오른 배럴당 103달러 22센트에 체결됐습니다. 미국의 6월 중 고용지표가 예상 밖의 호조세를 보이자 금융시장은 당초 예상보다 이른 내년 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채금리도 거의 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6월 중 비농업 취업자 수가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자 이 같은 깜짝 지표에 연준의 기준금리 연동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단기금리 선물 가격이 하락세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하루 만에 0.2%포인트나 오르며 2.698%로 2.7%에 육박했습니다. 또 30년 만기 장기 국채금리도 15bp 상승하며 3.649%를 기록했고 5년 만기 국채금리 역시 17bp 오른 1.583%에 거래됐습니다. 하반기 첫 주를 기분 좋게 마무리한 뉴욕 증시가 이번 주 시작되는 2분기 어닝 시즌과 벤 버닝키 연준 의장,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 발언 등 초대형 이슈를 맞이하게 됩니다. 8일에는 미국 최대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가 2분기 실적을 내놓고 향후 전망을 통해 글로벌 경기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S&P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의 이번 2분기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하고 매출액은 2.9%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은행과 브라질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버냉키 의장과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모든 관심을 집중시킬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기다리던 노동부의 고용보고서가 좋은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비농업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 수가 19만 5천 개 늘어서 시장 예상치 평균이었던 16만 개 그리고 전달의 17만 5천 개보다 크게 늘었는데요. 시장은 이에 대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펀더멘털
개선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3대 지수가 1%대 안팎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요. 버냉크 의장의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알코올을 시작으로 미국의 2분기 어닝 시즌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번 한 주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이슈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지난 주말 마감됐었던 미국 증시 마감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3대 주수 모두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다렸던 노동부의 고용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성적이 좋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마지막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3대 지수 전부 다 상승세로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가장 관심이 쏠렸던 그런 고용 지표가 좀 발표를 좀 긍정적으로 하면서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147.29포인트, 0.98% 오르면서 15,135.84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해서 16.48포인트, 1.02% 상승하면서 1,631.8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35.71포인트, 1.04% 오르면서 3,479.3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3대 지수 모두 다 1% 내외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난주 특히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15,000선이 무너진 후 어떻게 보면 일주일 만에 다시 15,000선을 좀 회복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3대 지수 같은 경우가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역시 개장 전에 발표됐던 그런 고용 지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웃돌면서 상승 출발했고,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장중 내내 약간의 좀 상승세로 계속적으로 이어졌고, 장 중간에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좀 나오면서 오전에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지만 다시 한번 회복했던 부분을 좀 보여주면서 장을 마감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관심을 모았었던 미국의 고용지표가 지난 6월 고용지표 발표됐는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증시 반응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보다는 펀더멘털 개선 쪽으로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증시는 상승했잖아요. 네, 우선은 말씀하셨듯이 어떤 양적 완화 축소 우려보다 경기 지표에 주식이 반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주나 최근에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대해서 증시가 반응하는 것은 우선은 그건 약간의 겉핥기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증시가 반응했던 경우도 그렇고 향후에도 경제 지표에 반응하는 부분이 원래 정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 금요일에 발표했던 6월의 고용 상황이 시장 전망치보다 크게 개선됐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6월에 비농업 부분 고용자산 변동 지표가 19만 5천 건 증가했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 5월 달에 본다고 한다면 5월 건도 본다고 한다면 기존 발표치인 17만 5천 건에서 19만 5천 건으로 좀 수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한마디로 두 달 연속 20만 건 가까운 증가세를 지금 보여주면서 시장 전망치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게 웃도는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6월에 또 민간의 고용자 수 변동지표 같은 경우에도 20만 2천 건을 증가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가 17만 5천 건을
건을 예상했었는데 이것보다 대략 뭐 2만 5천 건까지도 넘게 되면서 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역시 5월 달 같은 경우에도 17만 8천 건 기록했는데 이번에 20만 7천 건 수정되면서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실업률 같은 경우는 오히려 7.5% 내려갈 것으로 봤었는데 시장 예상을 하면서 7.6%까지 좀 하회하면서 우선은 약간의 실업률 같은 경우는 좀 생각했던 곳보다도 좀 약간 높게 나오면서 약간 불안했던 부분이 있지만은 다른 고용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이 부분을 좀 상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와 그리고 이집트의 우려 등으로 인해서 급등세를 이어갔다고 하던데요. 네, 우선 이집트 불안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임시 대통령이 선임됐다고 하더라도 국제 유가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안 좋게 좀 시장을 보는 게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어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이 103달러를 좀 돌파하면서 8월에 어쩌면 전날보다 2% 상승하면서 103.22달러에 체결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중동 지역의 원유 공급이 차질에 대한 우려는 시장에 있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얘기지만 미국의 경제가 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원유 수요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 또 유가를 끌어올리는 걸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집트 같은 경우에 우선은 임시 대통령 선임이 됐는데 우선은 아직까지는 좀 항의를 계속적으로 이집트 내부에서는 그 전에 대통령이선 그러한 무함마드 무리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아직까지 항의하는 시위를 좀 벌이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계속적인 이 부분이 좀 잘 해결돼서 유가뿐만 아니라 좀 세계 좀 시장에 좀 안정이 되는 부분이 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고용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노동부는 6월 중 농업 부문을 제외한 일자리가 19만 5천 개 늘어났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9월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 개선과 그에 따른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노동부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호조세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연내에 시작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수치가 아주 좋게 나왔죠. 네. 이러면 이제 미국 경제에서 현재 고민은 연내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주말 요게 다우존스 지수나 S&P 지수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 모두 상승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제 지표의 호전 이런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된 리스크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나온 고용 지표는 6월 실업률은 7.6%로 5월과 변동 수치가 없었습니다. 같은 수치로 발표가 됐고요. 비농업 부분 신규 일자리 수는 19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는 약 16만 5천 명 정도를 마지노선을 봤는데요. 이보다 이제 아주 좋은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그 이전 수치들도 수정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4월에 비농업 부분 신규 일자리 수는 19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됐고
5월 수치도 19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최근에 3개월 수치만 보면 연준이 매월 신규 일자리 수의 증가 수준을 20만 명 이상 정도면 경기 회복이 두드러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수치에 거의 근접한 수치로 발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6월 FMC 회의 이후 버냉키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경기가 나아지는 추세로 가져간다면 연내 양적 완화 축소가 가시화될 수 있고 내년 그 중반쯤에 이를 종료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나온 이 신규 일자리 수의 내용만 본다고 한다면 연내에 충분히 시동을 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용지표 6월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연내 양적 완화를 축소를 개시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상도 높아지고 있는데 하지만 양적 완화 축소의 시점 기준이 됐었던 실업률은 거의 크게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준이 7%였는데 현재는 7.6% 정도로 좀 애매한 수준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모든 수치가 연준이 원하는 수치 내로 이렇게 네. 들어와 주면 이 논란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느 쪽은 이제 수치 안으로 들어와 주고 네. 어느 쪽은 이제 바깥에 위치하게 되면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께서 모두에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 그 기자회견 때도 버냉키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중반 때 양적 완화 축소가 거의 끝날 즈음에 실업률 수치는 7% 정도 수준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에 나온 6월 수치는 7.6%, 지난달에도 7.6%였습니다. 그렇지만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수는 20만 명 수준에 현재 근접하고 있는 수치라 이 내용은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이 수치가 나온 이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9월에 양적 완화 축소를 점친 시장 전문가들이 39%, 거의 40%가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10월, 그 다음에 12월로 점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실업률이 내년 6월 정도에도 현재의 7.6%에서 큰 변동 수치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냉키 의장은 신규 일자리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이 그 내용이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결정을 해서 연내에 양적 완화 축소를 개시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 비정규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 이런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수요일이죠. 10일 날 매사추세츠 전미경제학회에서 버냉키 의장이 그 연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이 있을 내용인데요. 이날은 또 6월 FOMC 의사록도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버냉키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연내에 양적 완화 축소를 개시를 하게 된다면 후임 의장이 이를 번복하거나 양적 완화 축소 기조를 다시 늘리는 부분은 상정하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이런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버냉키 의장은 되도록이면 그 판단의 시점을 9월이나 10월까지 늦춰가는 쪽으로 1차적으로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고용의 그 매월 일자리 수가 20만 명 이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빨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언급이 돼야 시장의 불안을 좀 가라앉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8일 알코올을 시작으로 미국 증시도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업들의 실적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예상보다는 조금 그 1분기보다는 좀 저조할 네. 것이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현재의 톤입니다. 2분기의 실적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이고요.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부터 알코아가 이제 포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10일 날 정유업체인 쉐브론이 실적 발표 대기 중이고요. 12일에는 JP모간 체이스와 웰스파고 등 미국의 굵직한 소매은행들이 실적을 현재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알코아는 지난 주말에 1.3%가 오른 주가는 $7 81센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시장 예상기관인 팩트셋이 그 전망하는 수치는 2분기 알코아의 주당 순이익은 6센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매출은 58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코아가 하반기 때 실적과 수익 전망치는 내릴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매출 58억 5천만 달러는 지난해 같은 2분기 59억 6천만 달러보다는 떨어진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스트라테지스트 앤드류 버클리는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의 1분기 그 전망치도 좋지 않았지만 비교적 중반 이후 실적들이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1분기 실적의 방향타는 평작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2분기 때는 이보다는 좀 떨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시장 전문가들의 설문조사에서도 65 내지 75%가 하반기 실적 전망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두드러진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적 시즌의 높낮이보다 현재의 뉴욕 증시의 풍향계는 연준의 스탠스와 버냉키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이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일본은 참의원 선거 전에 직접 돌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내년 도입이 예고된 소비세 인상 문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논란이 뜨겁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저희가 이제 이슈로 잠깐 다뤄드렸는데요. 아베 총리가 후쿠시마에서 첫 유세를 했던 내용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선거 전에 이제 공식적으로 돌입을 4일부터 해서 시장의 기류가 일부 야당에서 현재 민주당이 이미 이제 공약을 내놓고 참여원과 중의원에서 통과를 시킨 이 소비세 인상을 철회할 것을 그 선거 전에 공약으로 내세우자 자민당이 이제 고민이 좀 많아진 상태입니다. 내년 4월 1일부터 소비세 인상 5%에서 8%로 현재 올리기로 잠정 현재 법안이 통과된 이런 흐름인데요. 그렇지만 자민당 아베 총리는 이 2분기 경제 성장률 일본 수치를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그 전에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이 이렇게 소비세 인상 이 법안을 철회해야 된다라고 새몰이를 하자 자민당의 고민이 좀 많아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과 함께 참여원의 242석 중 122석 이상의 과반을 확보할 경우 내년 4월 1일 전임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이를 발표했지만 그렇지만 중의원 선거에서 패배를 가져왔던 이 법안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자꾸 이슈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것을 연기하거나 포기 발언이 나올 경우에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외부 전문가들의 시각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까지 도달하면서 큰 홍역을 치렀는데요. 만약에 이 그 소비세 인상을 뒤로 후퇴할 경우 S&P의 폴 시어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기적 세수 확보만의 후퇴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이 다시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너무나 인터내셔널의 애널리스트인 엘러스티아 뉴턴도 금융시장의 후폭풍이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일본 이번 참여원 선거뿐만 아니라 향후 일본 금융시장에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와 트로이카 간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가 이 협상이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구제금융 추가 집행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 문제는 이제 한 고비를 좀 넘어간 듯 싶은데요. 네. 그렇죠. 부채 탕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지난 주말에 나왔던 얘기는 트로이카와 ECB, IMF, 그다음에 EU와 협상을 통해서 현재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연장해달라고 그리스 정부가 요청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 말까지 시한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을 해줬고요. 대신 감축 진행의 속도를 1년에서 9개월 정도로 좀 앞당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로써 구제금융 자금 집행은 오늘부터 이틀간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예상대로라면 확정이 돼서 차기 구제금융 자금인 81억 유로가 예정대로 집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다음 달 22일 날 만기 도래에는 80억 유로의 국채 만기 도래 상환 자금은 어렵지 않게 이를 틀어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리스는 15,000명 중에 12,500명 정도의 공공인력의 감축의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이 중에 5,000명은 경비나 청소부 등 그 정부기관 근로자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 지방경찰이 3,500명, 그 다음에 교육근로자가 2,000명 정도로 현재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은 주간 증시 캘린더를 통해서 지표와 이슈를 살펴보고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 한 주 국내 증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지난 주간에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한 이슈였고 시장에서 가장 기다렸던 실적 발표 소식,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약 9조 5천억 정도. 시장의 예상치는 10조가 좀 넘어가는 듯한 기대감을 상당히 불러일으켰고 최대치는 11조까지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일단 잠정 실적 발표이긴 합니다만 9조 5천억 정도 수준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다소 시장의 반응은 좀 실망스러운 분위기가 좀 감지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날 3.8% 정도 하락을 하면서 시장의 상당히 분위기 자체를 좀 암울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이 선물에서 약 5,000계약 이상, 5,400계약 이상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출렁였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번 주에 옵션 만기도 있고 그런 영향들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시장 하락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로 인해서 시장의 하락을 부추겼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조금 긍정적인 소식은 지난주 금요일 중국에서 경기 부양 정책, 지금까지는 좀 긴축 정책으로 일관해 왔던 그런 통화 정책 자체를 경기 부양 쪽으로 좀 의지를 표명을 하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 최근에 사실 화학주라든지 조선주는 조금씩 그 LNG 선들을 통한 그런 그 LNG 선을 만드는 조선주는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무래도
조선주부터 가장 먼저 중국 관련, 유럽 관련 경기 민감주가 턴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주 금요일 화학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중국의 그 경기 부양 의지가 얼마만큼 구체적인 시장 방안들이 나와야겠지만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어왔던 기조는 조금 다르게 시장을 좀 경기 부양 정책을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중국 관련주들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지난주 증시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아시아나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지면에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항공주 전망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보험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책임 분담 비율이 외국계 보험사가 한 97%가 넘고 3%가 안 되는 게 코리안리 그리고 LIG 손해보험 등 국내 보험사라고 하는데 보험주에 미치는 영향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보험주부터 보신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 우리나라 보험주의 포션이 노출 빈도가 워낙 낮고 그리고 일단 보험주라는 게 코리안리 얘기도 나왔지만 이제 코리안리가 재보험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보험 회사가 보험금을 부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에 다시 1차 보험사가 재보험사에게 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책임 분담금 자체가 사실 좀 회사가 한 회사가 모든 그 보험금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여러 회사가 나눠서 지불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미치는 이번 사고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하지만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내용이 다르죠. 왜냐하면 어떤 그 항공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국내에서 이용해야만 하는 항공 자체가 아시아나 항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한항공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항공사들의 여러 가지 항공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항공사가 이렇게 한번 큰 사고가 나게 되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기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아무래도 불안감이 좀 가중되는 그런 가장 큰 영향은 아마 그런 불안감의 가중이 있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불의의 사고가 결국엔 주가에 미치는 영향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항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자산의 손해 아니면 금전적인 손해 이런 부분보다 아무래도 그 항공기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함에 있어서 좀 껄끄러운 좀 불안감이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향후 지금 현재까지도 사실 아시아나항공이 재무적인 그런 리스크와 그리고 그 환율 문제 그리고 그 원유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가중되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결국 항공사 아시아나항공 특히나 대한항공도 이 사고의 그 여파를 충분히 같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지만 특히나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고 당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주가에는 크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아시아나항공은 악재가 겹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지금 현재 시기 자체는 악재가 워낙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 자체를 좀 보류하는 관점이 좀 더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보유하신 분들 자체는 지금 현재 워낙 이제 돌발 악재이기 때문에 주가가 출렁일 가능성이 높겠죠. 단기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주가의 향방 자체가 단기적인 악재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진다면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오늘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장중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지금 현재 뉴스플로우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발표될 주요 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 발표될 지표들은 월요일부터 미국에서 5월 소비자 신용이 발표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5월에 경상수지 그리고 무역수지 등이 발표가 되고 유로존에서는 7월 생틱스 투자 기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6월 소비업 낙관지수 그리고 5월 도매재고 증가율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재정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금리, BOJ 정책금리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10일 수요일에는 우리나라에서는 5월 M2 그리고 6월 실업률 그리고 6월 은행 가계대출 이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그리고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6월 소비자 기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통위 기준금리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주간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행 정책금리 발표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5월 유로권 산업생산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에서는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6월 산업생산 그리고 유로존은 5월 유로권 CPI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이번 주 국내 증시 흐름에 영향을 줄 만한 주요 지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몇 개 꼽아줄 수 있으신가요? 네, 일단 이번 주 하반기에 네. 수요일부터 발표되는 FOMC 의사락 공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고 일단 FOMC 의사락에서 출구 전략의 스탠스가 어느 정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냐. 지난달에 버난키 쇼크라고 했던 출구 전략의 시기를 정함으로써 이번 연내 실업률의 어떤 지수 자체가 7% 그리고 내년에 6.5% 수준이면 출구 전략을 확실히 시행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달에 그런 의지의 표명 자체가 강도가 좀 더 거세질 거냐 아니면 조금 수그러들 거냐 그런 영향이 아마 FOMC 회의록을 통해서 공개가 될 그런 부분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기준금리가 발표가 있죠. 이제 동결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제 출구 전략 쪽으로 미국에서 가면서 이제 금리의 상승의 시기를 어느 정도 연내는 좀 힘들 것 같지만 어느 정도 그 상승에 찬성을 하는 그런 그 금리를 여러 가지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상승의 기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 의원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주목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정책금리 발표를 통해서 나오는 코멘트 이런 부분도 주목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목요일에 정책금리 발표와 통해서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에 가장 어떻게 보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옵션 만기 영향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고,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 집중되는, 또 목요일에는 미국에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주 하반기에 좀 관심 있는 지표들이 발표가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보고요. 그에 따른 대응 전략도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슈가 아마 가장 큰 이번 주에도 이슈로 지배될 것 같고 아무래도 각 증권사의 레포트들을 통해서 과연 이제 3분기, 4분기 어떤 코멘트들이 나오느냐, 3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이제 꺾일 것이냐, 아니면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갤럭시, 그 노트 3, 이런 부분에 신규 신제품 발표의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장의 전반적인 그 상황 자체가 꺾일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단기 바닥권을 잡아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의 그 경기 부양 이런 의지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상당히 낙폭이 컸던 그런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의 흐름,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찍고 어떻게 보면 추락하는 상당히 깊게 추락을 했는데 지금은 그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반등, 기술적 반등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좀 더 여기서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관련주, 화학주라든지 조선주에 대한 시각 자체를 좀 달리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중국 관련주도 유심 있게 살펴보셔야 될 그런 그 과제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는 기다리던 노동부의 고용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성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보다는 지표 자체의 펀더멘털 개선 쪽으로 집중하면서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 버냉키 회장의 연설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 FOMC 연준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의사록도 공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양적 완화 축소에 관련한 이슈가 부각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만 좀 찍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미국 고용 지표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미국 고용 지표가 분명히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 가지 그 불안 요소들이 지금 작용을 하는데요. 채권 금리가 2.51에서부터 1.7%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 채권 금리가 폭등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들은 출구 전략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 고점을 지금 상향 돌파할 거냐. 결국,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채권 가격의 폭락을 의미하는 거고, 채권 가격의 폭락이라는 것은 결국은 금융 시스템에 굉장히 혼란을 좀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지수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일단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수가 올라왔다고 해서 그냥 마냥 긍정적으로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이, 결국은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양적 완화의 조기 종료 가능성을 높이는 게 아니냐. 결국 이제 이 지표가 발표되면서 일제히 유럽 증시는 상승하다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각 증권회사의 보고서들은,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회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국계 증권회사의 그 보고서들은 일제히 양적 완화 조기 종료 가능성 내지는 양적 완화의 규모 축소를 당초에 12월 정도로 예측을 했다가 지금 9월달로 거의 다 땡겨놨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 16개 정도가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보면 결국 이제 우리는 이 분명한 것은 양적 완화의 그 조기 축소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9월달에서 10월달 정도로 어느 정도 좀 맞춰놓고 좀 대비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중요한 것이 이제 다시 버냉키 이브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10일 날이죠. 10일 날 이제 FOMC 의사록을 공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FOMC 의사록을 공개할 때 지난번에 버냉키의 깜짝 쇼를 갖다가 버냉키 개인의 의사냐 아니면 연준 의원들의 일정한 의견들이 반영된 거냐에 따라서 이게 좀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10일 날은 전미 경제연구소 쪽에 주최하는 컨퍼런스 콜에서 버냉키 의장이 연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어떤 돌발 변수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좀 우려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죠. 근데 다만 우리가 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얘기를 했던 방향들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뭐 더 이상 나올 특별한 돌발 변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부분도 좀 시장의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차 좀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내용들은 8월부터 9일까지는 유럽 재무장관회의입니다. 유럽 재무장관은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이냐면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의 가능성에 반대쪽에 서 있는 것이 유럽 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의 지속적인 양적 완화 팽창 정책이거든요. 그럼 이 둘이 지금 충돌을 하는 가운데서 어느 쪽의 방향들이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증시에서는 플러스 요소와 마이너스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럽 재무장관 회의도 다시금 이제 중요한 변수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1일 날은 BOJ 금융정책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시장에 좀 중요한 변수가 작용할 거고요. 국내 자체적으로는 일단 금통위의 금리 결정하고 옵션 만기가 지금 11일 날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날이 아마도 마지막으로 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마지막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 거의 확실할 것 같고요. 옵션 만기에서는 지금 변수가 너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주의 투자 전략을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초반에는 채권 시장의 동향보다는 미국 시장의 상승이라든지 지난 금요일 날 삼성전자의 하락폭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 때문에 환매수의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주초반에는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초반에는 지난주에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와
그리고 외국인들의 과한 반대 방향의 역행 프로그램, 그러니까 선물 매도 방향이 일정 부분 환매수가 주초반에 들어온다고 보기 때문에 주초반에는 반등 가능성을 높이 보는 것이 일단 맞다라고 봅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주 중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버냉키가 10일 날 연설에서 돌발 행동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11일 날 옵션 만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해야 될 중요한 변수인데 이것은 뭐 방향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다만 이제 기존 방향을 유지하지 않겠냐라고 한다면 최소한 마이너스 요소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미 충분히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돌발 변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측의 방향은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옵션 만기에서는 지금 어떤 영향으로 보셔야 되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제 양쪽에서는 이제 옵션을 매매를 할 때는 어느 한 방향 지금 현재는 하락 쪽의 방향에 쏠려 있기 때문에 풋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이 지금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상태에서 어떤 그 옵션 매도를 치는 입장에서는 옵션을 안쪽으로 몰아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기에 접근할수록 그 프리미엄이 높은 쪽에 프리미엄이 상쇄되는 쪽의 방향들이 나타난다고 본다면 오히려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이제 하방에 대한 풋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타협점이 만나진다고 보기 때문에 옵션의 방향은 오히려 지금 현재는 만약에 옵션 만기로 가면은 하락 쪽보다는 반등 쪽에 무게가 좀 실린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통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동결 가능성, 그래서 옵션 만기 때 버냉키의 돌발 변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큰 무리는 없다. 그래서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악재가 일정 부분의 시장에 노출되기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주 초반에는 강세, 주 중반에 관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옵션 만기와 관련해서. 그리고 나서 주 후반이라는 건 결국 옵션 만기를 지나고서 별다른 추가 악재가 없을 때는 추가 반등 쪽에도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유념할 것은 이제 우리는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양적 완화 조기 규모 축소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서서히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대박일감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